이제 직무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고 실력 있으신데 저평가 받으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지 어떤 식으로 도와드렸는지 실제 이제 주제를 갖고 시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객에게 매너 있게 행동하게 해 주세요라고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반대부터 얘기합니다. 고객이 매너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고객이 매너가 없어.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대고 매너 있게 하느냐. 인제 이게 사실은 더 근본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상대와의 소통이라고 하면은 뭔가 상대방한테 잘 맞춰 주는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맞긴 맞습니다만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상대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자신감,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사랑, 이게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지 상대방에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선은 지키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게 상대와의 소통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나와 맞는 사람이 본인은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견딜 만한 또라이는 본인을 나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다음에 뭐 나올지 아시겠죠. 그 사람도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더 문제는 뭡니까? 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를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와의 소통법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그림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의 폭을 늘려가고 견딜 만한 또라이의 폭을 늘려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마음이 편해야 상대한테도 곱게 말이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해와 공감까지는 최선을 다하되 동의하는 것은 나의 고유의 권한이다. 생각해 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시킨 게 바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말로 요게 레토릭의 테크네예요. 테크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테크닉이라는 뜻이에요. 음. 레토릭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포장하는 기술입니다. 말만 번지르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하는 거, 같은 말이라도 설득력 있게 하는 거, 같은 말이라도 임팩트 있게 하는 거. 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갖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내가 효율적으로 전달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사하게도 세 가지만 알면 돼.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를 해놨죠. 심지어 이 단어는 우리와 아주 익숙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에 뭐가 있어야 되죠? 로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예요? 텔레퍼시. 퍼시가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윤리, 도덕. 뭐죠? 에틱이죠. 에틱.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게 에토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을 잘하려면 로직도 있어야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텔레파시가 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틱, 말에 윤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정리한 게 논리, 감성, 이미지라고 이제 해놨는데 왜 제가 이미지라는 걸로 에틱을 바꿔서 썼냐면 사람들이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진정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얼굴이 정우성이에요. 그럼 어지간하면 다 믿을 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미지, 에토스를 팔아먹는 사람이죠. 사이비 종교나 사람을 속여먹는 그 산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학을 굉장히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하는 방법이나 말발이나 말로 속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된다.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사람이고 서양 철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요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네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요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문화적인 요소로 보신다고 하면은 가운데 아래에 있는 꽃이 A그룹 또는 B그룹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게 적절할까요? 간단하죠. EBS에서 실제로 외국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한중일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80%가 A, 미국과 영국에서는
B를 골랐어요. 영국에 있는 한 응답자가 이 그림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Definitely B. 당연히 B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인식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하느냐? 말하는 방식이라는 걸로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보는데, 우리가 말이라는 걸 할 때 컨텐트와 컨텍스트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잘한다. 예, 이렇게 말하면 뭐죠? 컨텐트, 말의 내용이 뭐예요? 잘한다죠. 굿잡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컨텍스트가, 맥락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많이 작용하는 국가나 사람을 고맥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컨텍스트가 상대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를 또는 개인을 저맥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눈칫밥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고맥락이죠. 그래서 여기 양리우라는 이제 중국의 아티스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양의 고맥락이라고 하는 건 이거고, 서양의 저맥락. 맥락이 없다라는 건 뭐죠?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요, get to the point 하는 거야. get to the point. 결론이 뭐야? 돌려 말하지 말고 딱 명확하게 말하란 말이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편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려 말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띄엄띄엄 말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맥락이라는 말은 자주 안 쓰지만은 맥락과 유사어가 되게 많죠?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산업군별로 신입사원 연수를 가거든요. 가서 똑같이 저거 보여드려요. 그러면 여전히 80% 이상이 A에 손듭니다. 두 번째는 권력 거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 나이나 뭐 전문성이나 학력이나 직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학이 어려워하는 거. 아유, 어떻게 상무님의 말을 거역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전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급하긴 한데 이번 주까지는 부탁해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청하는 쪽은 두루뭉술하게 말합니다. 하이 컨텍스트로 말하고요. 그 얘기를 받는 사람이 나이 격차나 직급 격차가 있을 때요, 웬만하면 토를 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귀찮아서 토를 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일이죠. 이거는 장 팀장이 잘못한 겁니다. 장 팀장이 개념 없게 얘기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팀원이 좀 똘똘해. 그래 갖고 요렇게 한 거야. 그냥 네 하지 않고 요렇게 한 거야. 이 정도면 똘똘하지 않습니까? 예, 팀장은 일을 못하지만 요걸 잘 받은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장사 한두 번 하냐? 일 한두 번 하냐? 뭐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니어들,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의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애초에 이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팔로워, 상대적으로 주니어이신 분들한테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하실 거냐라고 제가 물어봐요. 이 사람이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내 기준에서 개념 없이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남 탓해서 해결되면 남 탓해도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상대방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으면 내가 구체적인 거를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 발만 딱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딴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뭡니까? 이 사람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두루뭉술하게 말했을 때라도 내가 재확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일어났을 때 조직 전체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예, 양쪽의 당사자가.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인 요소인데요. 이거는 참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청하신 분들의 이유가 절반은 내가 말을 두서 없게 말해서, 내가 조리 없게 말해서 이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거는 16년의 직업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무슨 뭐 어그로 끄는 거 아니고요.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책을 읽고 뭔가 막 노하우를 어디선가에서 막 잔뜩 듣고 유튜브 잔뜩 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말할 때마다 어때요? 말을 그냥 끝내지 마시고 내 말을 정리해 보면 이걸 계속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설명부터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이 업무적인 비즈니스적인 목적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100 점짜리는 뭐냐면은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를 예고를 해요. 제 말씀의 요지는 A, B, C 세 가지입니다.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설명해 봐. 내용 설명. A는 여차저차 하고요. B는 여차저차 하고요. C는 여차저차 합니다. 그다음에 제요약.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A, B, C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0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점짜리로 말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한 5%?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상무님하고 미팅 어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툭 던져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상무님과의 미팅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재무적인 부분하고 두 번째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가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다는 뜻이 딱 자판기처럼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적인 건 맞지만 이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는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내가 생각해도 두서없이 얘기해요. 내가 생각해도 왔다 갔다 얘기를 해. 예.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누구나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괴감 가지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 뭐 하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시면 말을 끝내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리캡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현업에 계신 분한테 이것만 입에 붙여 놓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것만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요. 짧게 3개월, 길게 1년만 지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지간하면 이게 됩니다. 신기하게. 왜냐하면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리캡이라는 자체가 머리가 좋아지는 기술이에요. 왜? 정리해서 말하자면이라고 하는 순간 내 뇌가 열심히 일을 해요. 뭐죠? 두서 없게 말했던 거를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막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똑똑한 뇌를 믿으십시오. 처음에 정리해서 말하자면 습관을 들여놓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멘붕이 뭐냐면요. 리캡을 한다라고 하는데 리핏을 하고 앉아 있어요. 리캡과 리핏의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10분 길게 얘기했어.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고 나서 또 10분 똑같이 길게 얘기해. 여기가 출발점이야.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시간이 줄어요. 그건 체크할 수 있잖아요. 내가 5분 얘기했는데 내가 30초 만에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잖아요. 내가 하다 보니까 또 리핏이 됐네. 그러면은 줄여가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 다음 챕터에서 제가 4가지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기왕이면 좀 더 다양한 맛을 내면 좋잖아요. 네,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감성적 요소는 사실은 감정과 관련된 건데 이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런 자료를 딱 보는 순간 노잼, 보기 싫어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요렇게 하면 좀 낫고 그나마 요렇게 하면 낫고 그나마 요렇게 하면 낫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단어가 지금 딱딱한 예시입니다만은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면 정보를 전달하는 순서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이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본다면은 이거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이건데 전체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료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 뻔하고 당연해 보이는 얘기를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전문 직군에 계신 분들의 특성을 제가 알게 됐어요. 복잡하게 말해요. 그건 괜찮아. 근데 복잡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시키겠다고 더 복잡하게 말해요. 대박이야. 개발자분들하고 엔지니어분들하고요. 그다음에 법조계 쪽하고요. 뭐 하여튼 전문직이다 싶으면 다 그런 패턴이신 분들이 계세요.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인지적인 구두쇠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복잡한 것부터 얘기하면 골치 아파 하면서 귀를 닫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꽂히는 키워드가 뭐냐, 요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휴리스틱을 악용한 또는 뭐 선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 화법이에요. 악용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선택지가 뭐죠? 좋아요, 싫어요죠. yes or no죠. 근데 개수작이 더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저희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 주중하고 주말 중에 시간이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신기하게도 주중 또는 주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더블 바인드의 개념을 아셨다면 악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쓸 때가 있어요. 의사결정권자와 소통을 할 때 센스 있게 하는 분하고 아닌 분들의 차이를 제가 알게 됐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현업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을 엄청 꼼꼼하게 세심하게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유관부서에 알아보고 정보를 쫙 해갖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 잘하는 사람이죠. 왜? 자기는 실무자잖아요. 의사결정 누가 해야 돼요? 의사결정권자가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죠. 자료를 엄청 잘 만들었잖아. 의사결정은 네가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월권하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해서 보고서를 제가 만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A라는 선택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 결정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나으세요? 두 번째가 나으세요?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요. 보고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A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데 근데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상무님처럼 전략적인 사고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권자한테. 어떻습니까? 정보도 분석했고 나름대로 방향 선택지도 좁혀 놨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당신이 제일 똑똑하니까 당신이 경험이 많으니까 당신에게 조언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 보이는 상사거나 아무리 막 저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기분 좋아하는 거 아세요? 얼굴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기분 좋아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은 상대와의 소통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쪽에 소통을 하시냐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쓰인 게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법이나 화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조직에는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이 호구 취급을 받으면서 흑화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흑화되시기 전에 착하고 배려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제발 좀 적절한 기술은 좀 탑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미지 요소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지난번에 했던 테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얼굴을 고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굴을 고쳐주다 보니까 얼굴이 개선되면서 마음도 개선된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얼굴을 안 고치고도 마음이 개선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되게 독특한 사람 아닙니까? 미용 성형이 아니라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기거나 뭐 스크래치 나거나 뼈가 함몰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복원해 주는 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외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충분히 좋으면은 '인생을 잘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고 그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친구 중에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난 못생겼잖아."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스스로에게 계속 저주를 거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잘생겼다 못생겼다 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설령 뇌피셜이라 한들. 예. 저는 박보검보다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현실 감각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면 봐줄 만한 괜찮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된 거야. 농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거나 비아냥거리더러 자격지심 같은 게 함부로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어야 어떻습니까?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스킬 같은 경우는 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믿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